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입지 이론에 대해서 그걸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더닝의 OLI 모형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차례 하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그걸 조금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닝의 입지 이론의, 더닝의 OLI 이론의 중심은 뭐였나요? 더닝은 이제 해외 기업이 바깥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이제 이러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일단 이제, specific advantage.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ernalization advantage. 그것을 바깥에서 그 기업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부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코스트가, 그것이 이제 폴링 코스트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것들을 얻기 위한 협상을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이제 비용들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 기업이 일단 특별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위치했을 때 가지는 specific advantage가, location advantage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location advantage 부분을 이제 더닝이 추가해서 우리가 OLI 모형을 이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영, 즉 the multinational 또는 international management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크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베이직한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업들, 바깥으로 나갈 기업들이 이것을 한번 리뷰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주된 이제 목적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추가하고,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출을 택하고, 어떨 때 우리가 라이센싱이나 프랜차이징을 택하고, 어떨 때 우리가 최적의 어떤 로케이션 어드밴티지를 갖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더닝의 입지로는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 특유의 이론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보호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내부화 이론이죠. 내부화 이론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파트너하는 파트너 컴퍼니들을 해외에서, 파인딩 하는 거죠. 찾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코스트가 들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거리적으로 원거리 있다든가, 뭐 또 산업이 다르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면 우리가 이걸 좁혀가는 데 있어서 여러 번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내일 만났다 모레 만났다 당장 또 이렇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그러면 일주일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이 결국은 뭡니까? 그게 일종의 웨이팅 코스트죠. 대기 비용 또 기회 비용으로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협상이 마치 이제 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변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담합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급품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급품이 아니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을 내부로 우리 내부의 조직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외국인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외국 기업은 바깥으로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은 이제 당사자 조정 비용이라든지 이제 탐색 협상에 필요한 비용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죠. 나를 잘 아는 국내라든지 국내에서 이제 데리고 나간다. 아니면 나의 기존의 밴드들을 데리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비용들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독점적 권리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죠. 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나요? 왜?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기업들에게는 많은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스탠더드, 나의 수준에 맞는 제품을 상대가 공급하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그 밴드들을 다시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서 나의 노하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공유해야 되고 때로는 많은 부분들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밀 같은 것들이 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독점적인 권리, 내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누리고 있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러한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분 분야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뭐 했을 때 내가 시장에서 나와 맞는 파트너를 빨리 찾지 못했을 때. 자, 그런데 이걸 내부하면은 그런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뭡니까? 생산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생산품의 안정적 공급이란 것은 그것이 이제 조업에 굉장한 차질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야 돼요. 자, 프로세스 A, B, C 프로세서가 있어요. 근데 A 프로세서를 나가다가 B하고 C 프로세서에 필요한 인원들을 갖다가 인원이나 거기에 대한 뭡니까? 좀 부품들이 필요하다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품들이 딱 준비가 돼 있고 스탠바이가 돼 있고 계획이 차 있을 때는 우리가 짝짝짝 나가면 단시간 내에 나가고 또 한 바퀴 더 돌아와서 같은 인력을 또 한 번 더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그 프로세서에 투입되는 인력이 C에 다시 투입을 된다고 합시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타산성이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A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B가 끝날 때까지 쉬어요. 그런데 B가 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반나절만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나머지 C에 대해서는 일을 못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C에 대한 기대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C에 대한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코스트가 올라가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이제 의미를 이야기하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 그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품질도 유지가 되겠죠. 제품의 품질이 유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나의 제품, 내가 어떤 프로덕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화된 나의 공급자, 나의 파트너가 잘 그거를 갖다가 밸런스를 맞추든가 하고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의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쿼터 관세, 정부 관세 규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부화했다. 자, 부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품을 바깥에서 들여온다. 부품을 바깥에서 들여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결국은 자국에 수출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관세 장벽 내지는 비관세 장벽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회피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은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부분이 자국의 어떤 자국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해당 정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술적 장벽을 TBT를 둔다든가 SPS라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장벽들을 두게 됩니다. 또는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서 이제 우리가 반덤핑이라든지 상계관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두게 되겠죠. 그죠? 세이프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요. 자,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내부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정부 간섭으로부터 회피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일정한 나라에 투자된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그 어떤 회사를 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내국 기업과 같아, 동등하게, 그러니까 간섭과 규제도 자국의 내부 기업과 똑같은 어떤 레벨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부의 과다한 어떤 간섭이나 규제로부터 투자 기업들은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그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협상 전략을 보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내부에서 또 새로 다른 엔트런트들, 새로 다른 경쟁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결국 어쩌냐면 이제 일종의 단합이라는 이제 물론 그 단합의 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옵션이 되겠죠. 어쨌든 담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잘 전략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그 시장의 진입자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입자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것은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죠. 코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서로가 잘 통하고 비밀이 지켜지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과 우리가 서로가 일할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터널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우위론인데요. 입지우위론이란 것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입지를, 그러면 이제 더닝이 주장한 거죠. 입지우위론은. 로케이션 어드밴티지입니다. 이 로케이션 어드밴티지는, 자, 특정한 입지를 선호하더라. 누가? 특정한 입지를 누가 선호합니까? 누가? 기업이 선호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선호하느냐? 옛날에는 이 입지 이론이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제 생산 요소의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FDI, 그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했습니다. 생산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노동, 그죠?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자본이죠. 자,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노동, 그 다음에 토지, 자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호하는 것이 이것이 초창기의 입지 이론이었습니다. 자,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게? 노동 코스트죠. 자, 경영자 입장에서 이 노동 코스트는 high quality, high skill, low salary죠. 그러니까, 자, 이 기술적인 수준은 높고, 그 다음에 비용, 임금은 적은 곳이 있다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죠? 자, 그런 곳으로서 이제 우리는 베트남이라든지, 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레벨링 코스트가 조금 낮은 지역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생산주 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FDI를 하면은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FDI라는 이 자체는, FDI 중에, 미안합니다. 그, 로케이션 어드밴티지, FDI 중에서 로케이션 어드밴티지라는 이 자체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자, 먼저 이것은 투자자가 가지는 매력과 또는 똑같이 이 매력을 누가 창조해 줘야 됩니까? 이 앞에 두 개하고는 틀리게 이 매력을 누가? 공급자라는 것은 호스트 컨트리, 즉 유치를 하는 그 기업, 그 나라가 이것을 만족시켜 줘야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센티브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법인세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깔아주는 거죠. 자, 도로나 교통의 통신망 등, 그죠? 그 회사가 좀 편리하게 그곳에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들의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근데 이 보조금은 이제 WTO하고 이제 상반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일정한 부분에서도 WTO는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일정률의 이제 사람들을 하이어링 할 때, 즉 사람을 고용을 할 때요. 그러니까 유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최근에는 뭐냐면 바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자, 고용을 할 때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어떻습니까? 이제 보태주는 거죠. 그죠? 원종을 보태준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 요소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땅값을 깎아주고 또는 땅값을 무상으로 해줘. 자, 너희들 회사 직원들 중에 한 20%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당신들이 지금 쓰는 땅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내려간 만큼 우리가 거기에서 땅값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써야 될 인원을 로컬에서 쓰고 자국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현지에서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임대료를 갖다가 감면받는 것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 또는 그 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금융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혜택을 못 받으면은 그 받지 못하는 금융 혜택을 다른 나라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걸로 가겠죠. 같은 이야기죠. 이런 생산 요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 즉 생산료 코스트, 즉 프로덕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뭡니까? FDI, 즉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로케이션 어드밴티지고요. 이런 로케이션 어드밴티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로케이션 어드밴티지는 생산자가 찾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로케이션 어드밴티지를 잘 팬시하게 포장해서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호스트 컨트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것 중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도로를 닦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자, 너가 이제 당신들 제철이야? 그럼 제철이면 제철이 들어오는 항만을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 항만에서 다시 메인 하는 고속도로까지 우리가 길을 닦아주겠다. 아니면 당신 공장에서 철도를 놓아가지고 그 물품을 갖다 완성된 물품을 갖다가 팔 수 있는 시장으로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이런 인센티브가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시설들, 이러한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업은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로케이셔널 어드밴티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반비 통신비 같은 거죠. 좀 마찬가지죠. 그것도 이제 그거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에는 농산물을 수출하면은요, 운반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WTO와 상반되는가, WTO의 어떤 규정에 subside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보조금 규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마찰이 있는가를 봐야 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로케이션을 한 거죠. 즉, 운반비를 보조해주는 인센티브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운반비가 싸게 치이는 일단 어떤 자기가 어떤 주된 운송수단, 그 기업이 이용하는 주된 운송수단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로케이션이라면은 굳이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운반비를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통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란 것은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투자하는 그 외국인들이 진입하는 그 시장이 그 주된 마켓, 생산이나 또는 판매 주된 마켓일 수도 있지만 또는 인접되는, 그러니까 그 네이버링 또는 어제이센트한 그러한 이제 그 마켓이라면은 그 운반비가 굉장히 덜 들겠죠. 왜? 로케이션한 어드밴티지의 혜택은 받으면서 메인 마켓으로 가는 운반비는 적게 되는, 또는 그러한 통신비도 적게 되는, 그죠? 그러한 지역에서 인센티브가 있을 수가 있다. 로케이셔널 어드밴티지, 즉 입지적 장점이, 즉 로케이셔널 어드밴티지는 입지적 장점이다. 입지적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련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클러스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 집적화된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다. 그 산업과 관련된 부품 소재 산업이 이제 거기에 하나의 클러스터, 어떤 이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든지요. 아니면 이제 인재들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연구단지, 그러니까 R&D 클러스터가 이제 형성되어 있다든가, 이제 주변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학교와 같은, 그죠? 좋은 인재들과 연구를 같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R&D와 좋은 인재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에듀케이셔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좋은 지역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정부 관습 규제, 수익 규제, 투자 유인, 그다음 투자 유인이라는 것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것,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 결정적인 팩터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determinant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요소, 좋은 요소를 제공하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좋은 요소들을 어떻게 반드시 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디터미넌트들을
잘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 환경도 주장해요. 투자 환경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어떤 파르시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 환경이란 것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자유무역 체제라는 것은 자기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돈을 자기가 언제든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이제 자유금융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자, 외환 부분에 대해서 외환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어떤 잉여물이라든지 이제 이익금을 갖다가 본국으로 소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제약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겠죠. 물론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베네핏이라든지 메리트가 있다면은 또 그건 또 그것을 상충시키는, 그것을 업세팅 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 투자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투자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투자 환경도 있지만은 이제 소프트한 그런 투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그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안정성이 있죠, 그죠? 정치적인 안정성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죠?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스테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이 정권이 약속한 것, 그 정부가 약속한 어떤 정치적인 파리시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지켜진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그 외국인 기업들, 투자자들에게 지켜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고 하루아침에 말이죠. 뭐 자고 일어나면 뭐 공장 앞에 탱크가 서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거 좀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음에 투자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좋은 선례로 보고 이제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성은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불안하더라도 그 정권이 자기 나라를 진정 위한다면 외국인 기업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10분 그것을 보호해주고 별개의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죠. 왜?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엔 절대 들어오지 않죠. 앞전의 선례를 보고 그거는 또 하나의 어떤 수업료를 치르면서 깊은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적인 멘트도 중요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멘트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엄청난 돈의 투자자가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려 하다가 이거 보류돼 버리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기업과 국가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적인 거리라는 것은, 투자자들은요, 우리가 좀 더 자기의 생활권과 비슷한 문화권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동양 사람들은 동양에 투자하는 걸 더 좋아하죠. 왜? 동양의 문화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다른 곳은 좀 투자하기가 좀 그래서 불교 문화에서 이슬람 문화에서 좀 캐서릭 문화,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화들로 이제 이어가는 거는 사실은 문화적 이질감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순간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 거리가 있는 마케팅이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까만색 옷을 많이 입고 다녀요. 그거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옛날에는 까만색 옷을 입으면은 이 까만색 옷은 그냥 그 상복의 상징이었어요.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퓨너럴 할 때, 퓨너럴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할 때는 무조건 까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까만 안경.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까만 옷을 입고 외국에 갔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숙연해지겠죠. 이 사람이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퓨너럴 세레모니에 참석하려고 왔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깔깔 웃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좀 자세가 안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 어떤 색인가요? 여러분들이 국제 마케팅이라는 것을 받아서 문화적 그 차이, 그죠? cultural difference를 배웠다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하얀 옷. 우리 백이민족 좋아해요. 근데 홍콩 같은 나라들은 하얀 옷이 또 상복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요. 아주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차이를 같은 문화권보다는 다른 문화권에 투자했을 때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문화가 비슷한 곳에 투자를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높다 이거죠. 아, 시간이 조금 됐네요. 그래서 일단 사망은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4회차에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